뉴스 속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팀 월즈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자마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를 찾아서 첫 번째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월즈는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벤스 후보를 괴상한 녀석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부통령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약체로 평가가 됐던 이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해리스의 낙점을 받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 후보인 해리스가 야심이 많고 유대계인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뽑는 데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자마자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와 벌인 합동 유세가 지금 화제입니다. 두 사람이 어저께 최대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방문해서 첫 번째 공동 유세로 아주 단단한 팀워크를 과시했습니다. 그 월즈는 연단에 오르면서 마치 한국 불교 스타일의 양손 합장 제스처를 선보였는데 처음부터 눈길을 끄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부터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미국을 통합시키고 전진시킬 수 있는 리더, 중산층을 위한 투사, 그리고 나처럼 미국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애국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월즈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정 부통령 후보 두 사람이 1964년생 용띠로 동갑입니다. 생일은 월즈 부통령 후보가 6개월 빠른데 이 두 사람 모두 올해 60대 환갑을 맞는 그런 적당한 나이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석상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낸 월즈 부통령 후보가 74년 전에 6.25 한국 전쟁에 우리 아버지가 참전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권유로 나도 17살 때 군대에 들어갔다. 4반세기 가까운 24년 동안 자랑스럽게 복무를 했고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월즈의 부친은 그 한국 전쟁 참전 이후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에 폐암으로 일찍 타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팀 월즈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인종, 성별, 배경 때문에 두 사람이 화학적 결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CNN 방송국은 어제 첫 번째 유세 현장이 최근 역사상 수많은 선례와 비교해서 두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CNN은 민주당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월즈 부통령 후보의 발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신을 뽑아준 해리스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자신과 막판까지 부통령 자리를 놓고 경합을 했던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네브라스카주 농촌 마을에서 자라났고 고등학교 지리 교사, 풋볼 코치, 주 방위군 군인을 지내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배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월즈가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분열을 강조하는 공화당 후보들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 의원을 향해서 이들은 지옥처럼 이상하다, 위어드라는 말로 비꼬았습니다. 그 전에 월즈 부통령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밴스 커플을 두고 기괴한 괴상한 녀석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소셜 미디어 밈에서 아주 큰 그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즈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비스, 봉사정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부잣집 아들로 자라났고 미국을 혼란, 분열시키고 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미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냈고 재임 시절에는 폭력 범죄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했고 또 밴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경력을 쌓았지만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책,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시하는 중부 지역 러스트벨트, 이곳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 나는 하루빨리 벤스 부통령 후보와 TV 토론을 벌이고 싶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부통령 후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금 최약체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해리스의 최종 낙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적은 후보로 월즈가 꼽혔었는데 부통령 후보로 임명되는 이변이 일어났죠. 그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 자시 샤피로가 선두 주자로 꼽혔고, 그리고 우주 비행사 출신으로 그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인 마크 켈리가 그 다음 순번으로 꼽히고, 그 월즈는 아마 버리는 카드, 뭐 다크호스 정도로 꼽혔는데, 그리고 정치 공학적이고 전국적 인지도에서도 미네소타 주지사인 월즈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해리스가 부통령, 자신의 오른팔로 낙점을 했는데, 그 해리스 자신이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4년 동안 부통령직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감각에 비춰서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 친밀감이 중요하다. 그 라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점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심보다는 대통령인 자신을 충실히 보조하는 역할에 집중할 그런 사람을 원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해리스 자신이 믿는 직감, 이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보인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결정을 했는데, 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해리스는 이번 부통령 결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결국 자신의 직관, 베이직 인스팅트를 믿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들이 어제 하루 종일 월즈 주지사가 유력 주자 샤피로를 제친 데에 대한 뒷얘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예. 검증 작업이 굉장히 치열했죠. 세 사람에 대해서 네. 샤피로, 켈리, 월즈, 최종 러닝메이트 후보 3명으로 추려진 것이 지난 주말이었는데, 그 검증팀에서 세 사람의 지지율 그리고 정치 경력 자료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뽑더라도 결국 해리스가 트럼프를 꺾고 백악관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오른팔을 고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최종 부통령 후보 세 사람이 일요일인 지난 4일에 부통령 관저에서 해리스와 각각 따로 면접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이 면접을 마치고 해리스는 월즈 후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인을 믿는 감에 의존하는 본능적인 직감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측근들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부통령으로 지금까지 재직해오면서 부통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과 통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반대, 즉 유권자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리스가 북가주 오클랜드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부 지역인 애리조나주 출신인 켈리 상원의원이 가장 처음 낙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유대계인 샤피로 주지사가 상당히 그 면접에서 큰 야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에게 꼬치꼬치 자세히 질문하면서 자리를 탐내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반면 미네소타의 월즈 후보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고, 월즈는 자신이 유명한 메이저주 출신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라는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토론도 잘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으로 보는 프롬프터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해리스한테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팀 플레이어로서 나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고, 또 나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도 없다면서 해리스를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반면 샤피로 후보는
부통령 역할에 대한 질문을 아주 자세히 아주 꼬치꼬치 캐물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깎였다는 후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샤피로 후보는 앞으로 이제 자신이 백악관에 좀 한번 입성을 해보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굽니까 카멀라 해리스 후보로서는 가장 만만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중에라도 대통령직에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해리스의 질문에 대해서 월즈 주지사는 나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뒤에 재선에 도전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 내부 분열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월즈 후보의 겸손한 답변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즈 후보는 나는 다음 행보에 솔직히 말해서 감투에 관심이 없다. 지금에 충실하면서 당신의 부통령으로서 이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서 민주당 가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일관했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예전부터 꼽혀왔던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최종 면접에서 해리스의 역할, 자신의 역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권한, 의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했답니다. 월즈 후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였죠. 면접 자세가. 그리고 면접을 끝난 후에도 해리스의 그 비서들에게 따로 밤에 전화를 해서 추가로 자신이 궁금한 질문을 계속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측에서는 샤피로 주지사가 해리스와 마치 일자리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나타냈고 피곤했네. 예, 그렇지만 월즈는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터뷰가 끝난 뒤에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이고 이 민주당 검증팀 관계자들도 만장일치로 모두 월즈 주지사를 1순위로 천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관여가 됐을까, 영향이 있었을까요? 같은 민주당 정치인인데 상당히 다르죠. 출신이. 일단 월즈는 군인 그리고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 학교 풋볼팀 감독 이런 독특한 경력 그리고 소탈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는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이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반면에 유대계의 그 정치인인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뭐 유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제까지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왔고 따라서 미국에 있는 수백만 아랍계 이슬람권 유권자 지지를 깎아먹을 위험성이 컸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난 4일에 대면 면접을 끝내고 일단 월즈로 최종 결심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심사숙고를 했는데 다음 날인 5일 일요일 날 소수 측근들에게 조용히 결정을 알렸고 하루 더 뒤 6일 화요일에 월즈에게 직접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아내, 두 아이, 여동생 부부와 집에 있던 월즈가 전화가 왔을 때 해리스의 그 연락을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 집으로 걸려온 전화가 자기가 모르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왔기 때문에 해리스인 줄 모르고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두 번째 전화가 또 왔을 때는 받았는데 그때 해리스가 우리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약 7시간 뒤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주의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 유세에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 전화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세 번째 전화를 했겠죠. 세 번째도 안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전화라고. 메신저가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전화 안 집으로. 받거든요. 이상한 전화번호 오면은. 아니 그런데 이 누굽니까 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금 화면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보도 이 비디오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무슨 유권자들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무슨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같이 껴안고 웃고 있다든지 이렇게 좀 평범한 그러한 이제 이 장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뭔가 이 부통령 후보가
좀 범인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실이 음. 이렇게 지금 좀 뭐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어쨌든 뭐 양당의 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지금 떠오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후보끼리의 경쟁 외에도 부통령 두 사람도 그 맞붙는 것이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주당 월즈 지사 그리고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모두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백인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드물게 두 사람 모두 군대를 자발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월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 코치, 교사, 평범한 사회생활을 거쳐서 정계에 진출했는데 밴스 상원의원은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일하면서 베스트셀러 소설도 출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식당에 갈 때 저울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저울로 음식 무게를 재봐서 그 영상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시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실적이 발표된 후에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슈링크플레이션을 검증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요. 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이후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이 안 된 메뉴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식당, 패스트푸드 체인, 과자 뭐 여러 곳들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불만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번지는 양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저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에 나서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월실저널이 이틀 전에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에 지친 미국인들이 직접 이렇게 슈림크플레이션을 검증하는 게 유행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모든 제품들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값은 양이 놔두든지 조금 더 올리든지 올리든지. 하면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게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의 예.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최근 논란은 멕시칸 패스트푸드 업체 저희 그 치폴레에서 일었는데요. 신문은 치폴레 팬들이 부리토와 함께 메뉴에는 없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템은 바로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음식 무게를 직접 재서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거 뭐 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게를 확인한 영상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 출신 한 유튜버는 올해부터 치폴레에서 주문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또 오하이오주 그렇게 세 곳의 치폴레 매장에서 30일 동안 15개 부리토 그리고 15개 볼 이걸 주문해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비교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한 브리토가요 매장에서 직접 주문해 산 것보다 70% 정도 양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보울은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브리토 자체는 허러브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이 유튜버는 말했습니다. 이 영상 150만 뷰 이상에 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요. 치폴레 매장마다 양이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가 2,900만 명 이상인 영화배우 겸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쉐인 도슨이 지난 5월에 자신의 채널에 치폴레 여러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부리또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같은 종류의 브리또라고 해도 매장에서 직접 주문해 사는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는지에 따라서 크기와 무게 이게 차이가 났는데 무게는 100g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영상 역시 18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제과점이 네, 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업소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른데. 조금씩 다르다. 이 무게도 좀 다른 거고. 맞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시키든 늘 일정한 양으로 음식이 나오는 게 이게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양과 무게가 나오는 걸 원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매장 직원들이 그 메저링 컵, 계량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울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델리처럼 저울을 쓰면 간단한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이 글에는 많은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음식량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이 치폴레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체 뭐 상품을 넘어서 업계 전체에 관행처럼 확산됐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거 맞나요? 네,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맥도날드의 버거 크기, 네. 또 그 오레오 쿠키 안에 든 크림 맞아요. 이런 것들 이전보다 크기와 양이 줄었다는 소식은 많이 나왔습니다. 쿠키 몬스터 X 계정은 팔로워 64만 명에 달하는데 지난 3월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내 쿠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요. 이 또한 430만 뷰나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소속 밥 케이시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0가지 가계 소비 품목을 조사해 본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예를 들어 과자, 뭐 사탕, 껌, 커피,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건데 대체로 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21에서 44% 정도 사이로 가격이 인상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세부 그 항목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도 3.3에서 10.3%까지 이렇게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거 정말 이건 좀 너무하네요. 너무하네요, 정말. 뭐 얼마나 억울해요. 값도 비싸졌는데 또 양도 자꾸 줄어들면 말이죠. 네. 그건 뭐 그냥 소비자를 그건 너무나 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저는 초코파이를 이거는 한국 제품입니다. 초코파이를 볼 때마다요. 굉장히 제 손바닥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엔 너무 작아져서 찰떡파이라고 있어요. 그건 애초에 나올 때부터 크기가 작은 그 파이인데요. 거의 찰떡파이 수준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줄어도 너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이 공유 서비스 대표 주자들로 꼽히는데 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버 주가는 어제 거의 11% 가까이 급등하고 오늘도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에어비앤비는 오늘 13%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와 신사업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우버는 그렇게 급부상한 반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주가는요. 미 소비 둔화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버는 2분기 실적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그 반대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우버는 승차 공유 또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해서 이런 것 등에 힘입어 2분기 매출 또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버가 전반적으로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고도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3분기 예상치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분위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체험 예약 건수의 연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예약 리드 타임, 예약한 일자부터 실제 체크인 일자까지 기간이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이터 통신은 예약 리드 타임이 짧아지는 건 미 이용자 수요가 줄어드는 신호라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망설이고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이용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가격도 너무 올라가고 맞아요. 또 네. 수입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 이사장님 얼굴이 많이 피셨어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바뀌고 그러더니 그냥 얼굴이 그래서 막 윤이 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제 둘째 아들도 뭐 태어났고 있어 말이에요. 등남도 하셨고 네, 말이에요. 네, 야, 이게 좋은 일만 겹치네. 네, 감사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 팀 월즈 주지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저 봉화식 기자가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가장 큰 이제 유력 후보로 등장을 했던 샤피로 주지사를 제치고 이 그렇죠.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선택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도 2주 전에 여기 라디오 코리아 나와서 아마 샤피로 주지사가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지금 경합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선거인단 표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주지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그 전망을 했었는데 깜짝 놀라게도 이제 잘 모르는 인지도가 없는 미니소타 주지사죠. 네, 팀 워즈가 이제 주지사가 저기 선택이 됐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너무 강성 진보도 아니고 너무 중도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딱 이미지를 보시면 왜냐하면 아무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선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보면 왠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젊은 모습을 약간 일반인 레귤러 조라고 캠페인을 했잖아요. 4년 전에는 조 바이든이. 이것도 이제 팀 워즈를 보면 백인이시고요. 남자고 또 이제 미니소타 주지사고 네브라스카 그쪽 지역 특히 경합 지역 러스트 벨트 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이런 머스트 윈 이런 그 지역들을 좀 포함할 수 있는 좀 도울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지 않았나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게 이분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또는 한때는 정치 생활 들어가기 전에는 뭐 교사로 또 활동했고 그다음에 연방 하원에서 한 12년 동안 네, 중도 성향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이제 했고 이제는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로 한 6년 정도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력을 좀 특이한 게 보면 주식을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코인이나 주식을 하지 않고요. 아하, 네. 뭐 부동산도 거의 없으시고요. 굉장히 이제 청렴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험불하세요. 험불하시고 그리고 이 워즈 이제 주지사의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은 또 이제 한국 전쟁 그렇더라고요. 참전 용사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카멜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여러 후보를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본인과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본인의 스팟라이트에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보도가 됐지만 백악관의 야망도 있고요. 네. 팀 워즈 주지사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부통령이 되셔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샤피로 주지사는 예스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카멜라 해리스 대선 후보와 인터뷰에서 샤피로 주지사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선택이 되면 그 자리를 이제 흥정을 했대요. 글쎄 뭐 아까 그렇죠.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조금 더 험블하고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 워즈 주지사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물론 뭐 일부는 잘 모르시는 당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샤피로 주지사
주지사는 여러 가지 뭐 주위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사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예민하죠. 예민한 이슈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이 선택이 되면 좀 이제 위협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팀 워즈라는 조금 더 세이프한 초이스. 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펜실베니아가 그 선거인단 로드맵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선택이 안 돼서 조금 그 트럼프 캠페인 쪽에 이제 오프닝을 주지 않나라는 좀 그러한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은요, 해리스 후보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당분간은 계속 네.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한 1, 2주 있으면 이제 시카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많은 플러스를 받은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가 되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많은 이제 플러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이게 이어지고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상승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3주 전에 바뀐 것처럼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또 그럼요. 모릅니다. 네. 정치는 몰라요. 완전 그렇지. 롤러코스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아주 전략적으로 훌륭하게 캠페인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그 뭐 인터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토론. 디베이트에서 네. 뭐 실수나 아니면 뭐 말을 잘못 나오거나 하면 이게 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처럼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큰 실수가 없다면 아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물론 초박빙의 승부로 이제 최종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결과가 계속 이어가서 오히려 지금은 큰 모멘텀이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실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후보의 재판 결과는 어떨 듯 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물론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지만 그 공격을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더 힘을 실어준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도 나가고 여러 혐의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내려가지 않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는 추세죠. 그런 네. 재판이 나올수록.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그런 재판 결과가 뭐 좋던 나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큰 그 플러스로 적용을 하고 재판이 나올 때마다 또 어마어마한 또 커버리지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CNN을 맞습니다. 포함해서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9월 8일에 이 저 판사로부터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된다. 형이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이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해리스 후보가 가만히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뭐 검사 출신으로 얼마나 네. 또 아주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고 또 그러겠습니까만은 또 트럼프도 또 트럼프 아닙니까? 또 뭔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작전을 또 쓰려고 또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정말 볼만한 그러한 이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그렇죠.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할 때 닉네임을 많이 쓰거든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슬리피 슬리피죠. 조 바이든, 뭐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에게는 뭐 크리켓, 뭐 좀 힐러리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그 적합한 이 닉네임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찾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가 없고 반대로 이제 이번에 선정된 이제 팀 워즈 이제 부통령 후보가 이제 weird 이상하다는 그런 닉네임을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벤스 부통령 후보에게 이제 사용을 해서 은근히 그게 밈이 많이 돌아요. 큰 네.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아직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서는 이 어떻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어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로드맵을 찾지를 못해서 조금의 민주당에게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라는 캠페인을 공식으로 론칭한다면서요? 네, 네. 어떤 계획이에요? 드디어 이제 저도 포함된 그룹인데요. 코리안 아메리칸 for 4년 전에는 조 바이든이 있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다시 재탄생이 되다가 이제 카말라 해리스라는 후보가 이제 새롭게 탄생되면서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라는 그 캠페인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곳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뭐 경합주 그리고 뭐 민주당 텃세가 강한 이곳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곳에서도 당원들 플러스 이제 한인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참석을 하는 그룹인데 서부 시간으로는 내일 이제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에 이제 퍼시픽 타임에서는 오후 5시, 동부 시간에서는 저녁 8시에 줌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곧 오늘 이제 보도 자료 이런 게 배포가 됐기 때문에 예. 뭐 라디오 코리아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이제 한인 언론사들이 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전 등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알차게 1시간 그 온라인 그 론칭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뭐 그 한인 그 민주당 정치인 뭐 앤디 김이나 메릴린 스트리클랜드나 이런 한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유키스 전 아이돌 멤버 뭐 케빈 우나 이런 좀 젊은 네. 이제 2030 세대에게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연설자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 각종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참여 못하더라도 아마 이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 그룹이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경합주 뭐 조지아주나 네바다, 아리조나 이런 주에도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LA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한인 표심이 그 스윙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한국어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공약을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이제 아우리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캠페인의 목적은 해리스의 지지표를 더 많이 넓히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네. 이제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전폭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해서 이제 대통령 이제 백악관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커뮤니티에도 많은 시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얼마나 해당 커뮤니티가 도움에 따라서 뭐 중요한 직책이나 아니면 공약을 그렇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또 베네핏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 링크는 어떻게 하면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곧 이거 라디오 코리아에도 올라갈 아하.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기사 링크 뭐 동포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지금 배포가 돼 있기 네. 때문에 구글에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 치시면 한국어로 치던 영어로 치던 그러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 협회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네, 있을까요? 올라갈 네. 예정입니다. 우리 네. 스티브 강희 시장도 좀 이번에 좀 잘 많은 활약을 좀 하셔서 네. 워싱턴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주식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관련 전쟁 확산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쪽에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의 아킬리스 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뭐 unemployment 레이트이 올라가고 네. 있다, 이런 좀 경제적인 벤치마크가 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또 캠페인 쪽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민 정책, 뭐 헬스케어 정책이 좋다고는 해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권자가 보는 것은 경제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얼마나 이제 평화롭고 이제 넉넉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넘버원 이슈이기 때문에 이 경제 벤치마크나 이런 경제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이그노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백악관 쪽에서나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쪽에서 지금 무언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충분히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 여론조사를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는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되찾으려고 큰 노력을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경제에 관해서는 애둘러서 간다든가 이렇게 직진해서 경제와 맞부딪히는 그런 발언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카고 전당대회가 예. 약간 터닝 포인트로 거기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예. 이제 쭉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시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주인가요? 네, 2주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맞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전당대회가 되면은 또 효과를 그럼요. 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